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나기를 계속 감상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상징에 대해서 말해줬던 거 기억나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예시를 들어줬던 것도 기억할 거예요. 또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을 때 단순히 줄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소나기라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 그리고 그 상징들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년과 소녀가 있었죠. 소년은 윤초시댁 증손녀였고 서울에서 시골로 와 있는 하얀 피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그 동네에 계속 살았고 개울가에서 소년은 소녀를 보고 있었어요. 소년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물장구를 치고 있었죠. 소년은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소년은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다가 하얀 조약돌을 꺼내서 시속 150km의 소년은 하얀 조약돌을 하나 들어서 이 바보 하면서 소년에게 던졌던 거, 그 조약돌을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던 거. 우리는 그 조약돌이 소녀가 소년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 관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돌을 소년이 주머니에 넣고 계속 만지작 하다가 소녀가 보이지 않자 소녀가 개울가에서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행동을 했었죠. 뭐 개울가의 그 자리 징검다리에도 앉아보고 물장구도 똑같이 해보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한번 보고 하다가 갑자기 소녀가 등장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죠. 도망가면서 막 코피 막 흘리고 막 넘어지고 기억나시죠?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느껴졌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계속 가볼게요.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예! 못 들은 척했다. 둑 위로 올라섰다. 예!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3마장쯤, 소녀는 우대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이 있니? 벌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봬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이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거지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에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저만큼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토요일이었다 하면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만 같죠. 오랜만에 소녀가 개울가에서 다시 물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소녀는 또 모르는 채 하면서 징검다리를 건너요. 이 모르는 채 한다는 것 자체가 소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동안은 이 큰 길 가듯이 걷던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넌다는 것 자체도 소녀를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소녀가 예 하고 불렀는데 무시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버리죠. 이 또한 소녀를 의식하는 행동입니다. 적극적인 소녀는 먼저 말을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조개지?
모르는 척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돌아봅니다. 아는 척하고 싶었나 봐요. 비단족에 이 소년과 소녀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비단조개가 말이죠. 그러면서 소녀가 리드하죠. 산 넘어 저기 한번 가보자. 소녀는 소극적이라서 저래 보여도 멀어. 멀면 얼마나 멀다고? 나는 서울에 있을 때 말이야. 소녀는 본인이 조금 바보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이 갑니다. 고민을 하면서 가요. 나 집에 가서 참새 쫓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지? 하면서 속으로 걱정을 하고 갈등을 하죠. 이런 속으로 갈등을 하는 걸 우린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소년이 신났어요. 허수아비 줄을 잡고 흔들면서 재미있게 놉니다. 허수아비가 우쭐거리면서 춤을 춘다라는 표현은 이 소녀의 신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둘은 또 다른 허수아비를 보면서 달립니다. 어느새 소년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와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 보니 소년은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2밑을 뽑아왔다. 아직 밑이 덜 들어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어 물어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쩍 깨문다.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맵고 지려 하며 집어 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버렸다. 소녀의 곁을 스쳐 달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또 다른 허수아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소녀가 달리고 있는데 소년이 더 빨리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소년이 소녀를 추월했다는 말입니다. 그 소극적이었던 소년이 어느새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는 건요. 아까 제가 허수아비가 춤추는 게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는데 더 우쭐거린다는 거니까 더 신이 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소녀는 적극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요. 소녀가 참외 맛있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소녀는 참외 맛도 좋은데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수박 얘기를 꺼내요. 또 소녀가 하나 먹어봤으면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달려들어서 물을 2개 뽑아옵니다. 완전 적극적이죠. 근데 아직 덜 익은 상태라서 맛이 별로 없었어요. 소녀가 맵고 지려 하고 던져버리자. 우리의 소년 어떻게 하죠? 더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야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소년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계세요? 또한 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엔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그런데 이 양상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규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을 꺾어왔다.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산 마룻개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유달리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덩쿨이 엉키어 꽃을 달고 있었다. 꼭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 생각이 난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뒷걸음을 쳐 기어 내려간다. 꽃송이가 많이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칡덩굴을 끌어쥐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맺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을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다름으로 칡덩굴 있는 대로 내려가 꽃 많이 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올라온다. 그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누렁 송아지였다. 아직 콧뚜레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주고 등을 긁어주는 척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자, 산이 가까워졌다라는 건 공간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면이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라는 표현 한번 볼게요. 단풍잎이 뭔지 아시죠? 이제 가을철에 산에 울긋불긋 나무들이 물드는, 근데 그게 눈에 따가웠대요. 이 단풍잎, 즉 색깔을 눈으로 보는 거고 따갑다는 거는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시각적인 걸 촉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또 단풍잎, 쌀이꽃, 도라지꽃 이런 애들은 가을에 주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둘은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가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소녀는 꽃을 꺾어옵니다. 꺾어와서 그 중에서 싱싱하고 좋은 애들만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소녀가 그러지 말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줘 라고 하죠. 소년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은 산 마룻개로 올라갔대요. 여기서 마루라는 건요 꼭대기, 정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이스크림 호두마루 아시죠? 이제 호두마루라는 뜻도 이제 호두의 정상, 호두의 꼭대기, 호두맛의 끝판왕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계속할게요. 산 정상에 올라서서 둘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란히 걸터 앉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지금 얘네 썸 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다 소녀가 꽃줄기를 꺾으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한번 위험하게 다칩니다. 아이쿠! 놀라가지고 소년이 달려가서 소녀를 끌어올려주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꺾어다 줬어야 됐는데 널 다치게 하다니. 둘이 완전히 가까워진 모습 느껴지신가요?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소녀의 무릎에 피가 맺힌 걸 보고 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상처에 입술을 갖다 대서 피를 빨아냅니다. 그러다 얼른 송진을 가져와서 이걸 바르면 금방 나으니까 이걸 발라 라고 발라주죠. 이 소년이 개울가에서 길도 못 건너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던 그 찌질하던 소년 맞나요? 너무 많이 변했죠 성격이. 그 다음은 송아지를 보고는 적극적으로 가자 합니다. 송아지를 타고 멋진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소녀는 생각합니다. 소녀의 모습이 꽃묶음 같다,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좀 어지럽긴 한데 소녀가 못하고 이건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걸 소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멋진 모습을 소녀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약간 자신감을 찾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희 얘에서 멋들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다. 그런데 나롯이 긴 농부는 소녀 편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뜩선뜩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 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주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한번 들어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거기서 더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숫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에 수숫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러고는 이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녀는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금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어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진 않았다. 도리어 소녀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농부가 나타나죠. 갑자기 농부가 나타나서 얼른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사실 소녀는 혼날 줄 알았어요. 송아지를 막 타고 놀았으니까. 근데 혼내려고 했는데 소녀를 한번 힐끔 보더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어서들 들어가라, 소나기가 올라 라고 하죠. 드디어 이 소설의 제목인 소나기가 등장했네요. 근데 소나기가 뭐죠? 소나기를 사전에 검색해보면요, 갑자기 쏟아지다가 그치는 비라고 합니다. 일단 비는 비인데 갑자기 쏟아지고요, 또 금방 그쳐버려요. 또 이 소나기가 주로 언제 많이 오는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소나기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소년과 소녀가 아주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나기가 오면 더 즐거워질까요? 또 맑은 날씨와 비교해서 이 먹장 구름이 가득 낀 상태가 됩니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해요. 음침하죠. 근데 아까 소녀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보라색이라고 했었죠.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소년과 소녀는 원두막으로 들어가는데 원두막에는 비가 새나봐요. 계속 비를 맞고 있어요. 소녀는 덜덜 떨고 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죠. 몸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간 곳은 수숫단 속이에요. 다행히 거기는 비는 새진 않는데 둘이 들어가기에 너무 좁아요. 그래서 소녀는 그냥 밖에서 비를 맞고 소녀만 들여보냅니다. 소녀에 대한 소년의 헌신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마치 그거 아시죠? 비 오는 날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젖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제 한쪽으로 우선을 기울여지는, 이제 그래서 왼쪽 어깨가 다 젖는, 막 뭔지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꼭 이거 좋습니다. 소녀는 속삭이면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꽃이 망가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녀에게는 소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비를 맞아서 몸에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녀는 더러운 냄새! 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소년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란하던 수순잎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숫단 속을 벗어 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도랑이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이었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어느새 소나기는 그쳤는데 이제 도랑에 물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의 멋진 소년, 등을 돌려서 소녀에게 엎이라고 합니다. 소녀는 순순히 엎여요. 어느새 둘이 엄청나게 가까워졌네요. 그 연인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엎는 거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장면이 꼴보기 싫거든요. 막 아우 뭐야 쟤네 지금 밖에서 에휴 하는데 그 둘에게만큼은 엄청나게 낭만적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 나중에 나오시면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리고 개울가에 다가서자 어느새 하늘은 다시 쪽빛으로 맑게 개어 있었대요. 이쯤 돼서 소년과 소녀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원래 처음에는 소년은 엄청나게 소극적이었어요. 개울가에서 길도 못 건너고 말도 먼저 못 걸고 그냥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소년이 어느새 먼저 등을 내줄 만큼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네요. 반대로 소년은 원래는 먼저 이렇게 돌도 던지고 말도 먼저 걸 만큼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소년의 리드에 그냥 따라갑니다. 이 둘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 계기, 소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소나기죠. 소나기가 온 이후에 이 둘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나기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정리 한번 할게요. 소년과 소녀의 관계가 많이 발전했죠. 관계도 발전하고 성격도 많이 변화했다는 거 방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우리는 이 작품이 새드 엔딩, 즉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것이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삽시간의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소녀가 보랏빛을 좋아했죠. 문학작품에서 보랏빛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색깔이에요. 또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졌다. 안고 있던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말이 뭔가 부정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처럼 소설에서는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단어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나 문장을 복선이라고 하는데요. 복선은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요, 소년과 소녀가 같이 가던 길에 도랑이 있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비가 오면 그 도랑이 불어나고, 그 도랑이 불어나면 소녀는 그 도랑을 건널 수 없고 자연스럽게 소년의 등에 엎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말해 소녀가 소년의 등에 엎이는 게 이 도랑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소나기의 결말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